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 21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18. 자, 펴보고요.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주택 정책이 나와요. 주택 정책. 자, 주택 정책은 말 그대로 주택과 관련된 정책인데, 우리는 주택 정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칠판 봐볼까요? 주택 정책 중에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주택 정책,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는데, 자, 우리 학계론에서는 사람을 돈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 주택 구매 능력이 높은 중산층, 고소득층, 묶어서 고소득층, 주택 구매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서민, 묶어서 그냥 저소득층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도 당연히 누굴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저소득층 서민. 분양주택 정책도 역시 막 50 몇 평짜리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용 주택 있죠. 85제곱미터 이하. 예. 그 서민용 주택과 관련된 분양정책 이렇게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임대주택 정책이든 분양주택 정책이든 결국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싸게 공급을 하게끔 해야 돼요? 비싸게 공급을 하게끔 해야 돼요? 싸게. 현재보다 어쨌든 임대료도 가격도 싸게 네, 그렇게. 자, 어디 218페이지를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임대주택 정책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반가로 1번에 임대료 규제라고 있는데 최고 가격제 밑줄 한번 그어봐요. 임대료 규제 최고 가격제.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았어요? 그래요.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에 있어요. 기역.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자 밑줄 낮은 선에서 최고 가격제 밑줄. 그거 봐요. 다음 저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맨 끝에 초과 수요 주택 부족 현상 밑줄. 초과 수요 주택 부족 현상 밑줄. 체크해봤죠? 다음에 220페이지 잠깐 넘겨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에 임차인 관점 있죠? 임차인 관점. 자, 임차인 관점에서 B에 보니까요. 주택 부족에 의해서 이주 기피 현상에 의해서 자, 밑줄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현저히 감소 밑줄. C 오른쪽에 C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음성적 시장에 의한 이중 가격의 부담 밑줄. 이중 가격의 부담 밑줄. 니은 임대인의 관점 임대 수익률의 감소 A 임대 수익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밑줄 임대인은 공급을 감소. 네. 자, 이제 우리 볼게요. 자,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자, 써볼까요? 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고, 세 번째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셋 다 이제 중요한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하려고 하는 임대료 규제, 이 부분이 시험의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저거 중심으로 하고 요거는 그냥 용어만 잠깐 읽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봅시다. 임대료 뭐라고 나왔어요? 임대료 보조. 그러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임차인이 시장 임대료 100원이에요. 종전에는 100원의 임대료를 본인이 다 부담했어. 근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30원을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본인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더 작아지죠. 그만큼 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본인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실질소득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뭐 그 정도 개념만 잠깐 들어보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공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나 봐요.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인데,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일반 사적 시장의 임대료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겠죠. 그 정도 용어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임대료 규제 가지고 이제 한번 가볼 거예요. 임대료 규제. 자,
자, 그럼 뭐죠?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볼 텐데 형태. 우리 제가 이렇게 안 그릴게요. 안 그리고 이야기할게요. 수요곡선 안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규제한대. 그럼 현재 임대료 100원보다 높은 선에서 낮은 선에서 당연히 싸게 공급하지 않나요? 거기서 오답이 제일 잘 나와요.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싸게 공급한다 이거죠. 싸게 공급한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여기서 사람이란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어. 수요자는 싸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건설사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아해, 싫어해. 그래서 특히 공급자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 물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결국 주택이 충분하게 남겠어요,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은 거냐면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과는 제가 그랬죠. 많다. 수요. 초과 수요라는 것은 수요가 더 많다. 공급보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그러니까 물건이 남는다, 부족하다. 그걸 갖다가 초과 수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재 시장 가격보다 싸게 통제하겠다. 서민들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공급자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인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택이 부족해지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뭐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용어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시장 임대료가 100원인데 지금 100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 가격제라는 것도 있고 최저 가격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예. 자, 최고 가격제는 뭐냐면요. 야, 100원이야.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원이야. 더 이상 가격 올리면 안 돼. 이게 최고 가격제예요. 그러면 결국 최고 가격제는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하고 공급자 누구를 보호해주게 한 거죠? 그렇지?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통제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최저가격제는 야, 아무리 내려도 100원 밑으로 내리면 안 돼. 라고 통제한대요. 그 말은 결국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끔 선을 그어놓겠다 이거죠. 이건 소비자, 공급자 누구 보호해주는 거예요? 공급자 보호해주는 거죠. 농산물 시장에서는 최저가격제가 적용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민들이 정부는 쌀 수매가 최저 얼마까지 보장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공급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농산물 시장에서 일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농산물 학기론이 아니고 부동산 학기론이죠. 그러니까 최저가격제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이죠. 소비자.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이니까 당연히 더 이상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 무슨 가격제? 최고 가격제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분양가 상한제라고 들어봤나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제가 바로 무슨 제냐면 상한제입니다.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도 현재 시장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평당 1,000만 아니 분양가가 시장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인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부 주택은 싸게 평당 800만 원까지 가격을 책정해라. 더 이상 높이지 마라. 그게 바로 800만 원을 상한가로 해서 높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 상한제는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최고 가격제하고 상한제라는 이 용어는 소비자, 공급자 누구를 보호해주게 한 거다. 소비자. 그러면 우리는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가 소비자, 임차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은 임대료 규제인데 무슨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임대료 무슨 제라고 나오기도 한다? 상한제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 용어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 먼저 임대인 입장하고 그다음 임차인 입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먼저 시장 가격보다 싸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임대인 아저씨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겠어요? 감소시키겠어요? 감소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양적인 공급도
질적인 공급도 모두 다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자 먼저 봅시다. 우리 지역에서는 매달 한 달에 이렇게 주택을 100개를 착공을 해요. 근데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공급자들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00개 착공하다가 착공량을 50개로 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적 공급이 감소할 거예요. 하나 더. 임대인이 지금 뿔이 났어요. 지금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임대료 70원만 받으라고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열이 받아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저씨 이제 겨울도 오고 하니까 보일러도 뭐 거꾸로 2번 타는 보일러로 바꿔주고 창문도 이중 셰시로 바꿔주고 이런 소리 하면 임대인이 뭐라 하겠어. 너 염장질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고쳐주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유지 수선 보수하는 게 아니고 방치하기 때문에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급 감소는 양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질적 수준도 나빠진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다음 우리 임차인 볼게요. 임차인. 사실 이 정책의 목적은 주거비를 싸게끔 통제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환하게 웃게끔 하고자 하는 이 효과를 얻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대로 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주택이 결국은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다 보니까 주택이 남아 부족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임차인은 있잖아요. 이 주택에 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도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택 구하기 어렵다 싶다. 부족, 어렵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예, 임차인 이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즉,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또 올 수 있겠죠. 게다가 또 하나. 정부가 원래 시장 임대료가 100원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낮은 선에서 70원에 통제를 한 거야. 그러면 공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는 얼마를 써야 돼요? 70원까지 받으라고 했으니까 70원까지만 임대료를 써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료 70원만 주고 구하려고 하면 주택 구하기 어려워.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중 계약서를 써야 돼요. 불법 거래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는 하나는 70원짜리 쓰고 하나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임대인에게 뭔가 웃돈을 지불해야지만이 주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적 그러니까 우리가 암거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적인 거래를. 근데 그 암거래 시장을 우리는 이제 음성적 거래라고 표현해 주거든요. 음성적 거래에 의해서 임차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가격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 가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저번 주에 우리 성공의 반대 뭐 배웠는데 뭐 배웠지? 성공의 반대 뭐예요? 실패죠. 3개 배웠어. 3개. 시장이 지 기능을 못하면 시장 실패. 정부가 잘해보려고 개입했는데 부작용이 더 커지면 정부 실패. 시험이 떨어지면 시험 실패. 이 3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화나게끔 웃게끔 하려는 의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해버리면 임차인이 근심 걱정 주름살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 버릴 수 있겠죠. 요 지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무슨 실패? 아니야.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의 재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게 시장 실패인데 여기는 지금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정부가 잘해보려고 개입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실패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이 기본 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시험에서 비중이 있는 것은 임대료 통제를 할 때 시장 가격보다 어떤 선에서 통제하느냐.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뭐 공급자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면 결국은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의 부족,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파생되는 밑에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음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서 답을 주는 게 보통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당연히 낮은 선 싸게 통제하고 그러다 보면 공급자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감소시킴에 따라서 주택시장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과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용어 한번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잠깐 넘겨보냐면 229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229페이지. 229페이지를 보니까 맨 상단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분양 가격 상한제. 아까 상한제를 잠깐 들어봤죠? 최고 가격제. 그리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도요. 서민들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아파트 시세 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해야지 싸게 통제해야지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상식선에서 여기 책에 있는데 책 보지 말고 기출지문 2개 읽어볼 거예요. 여기 주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통제해야 된다. OX.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 통제해야 되겠죠? 다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싸게 통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이 지역에 소형 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은 증가한다. OX. X지.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사가 돈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소형 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소형 주택은 지어봐야 돈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고 소형 주택의 공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 모르겠지만 이쪽 파트가 시험에 제법 잘 나오거든요. 제법 나오긴 나와. 근데 별도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방금 했던 우리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있죠? 요 내용 그대로 갖다가 접목시키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보지 않아도 됨. 그렇게. 네. 자, 다음에 이제 235페이지 잠깐 보면요. 아직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금 들어봤을까요? 참,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저기 중개사법으로 이번에 넘어갔다고 하던데. 그때 들어봤나요? 아직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뭐 굳이 제가 할 필요 없겠다. 이제, 시도지사가 어떤 지역 내에서 토지는 이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 거잖아요. 개인끼리.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게끔 하는 지역을 지정을 해요. 그 지역 내에서 매매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중개사법 시간 한번 배운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그런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란 게 있다. 그렇게만. 예. 자,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 용어 하나 볼 건데요.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란 용어 있어요. 그 용어 하나만 갖고 세부 내용 강의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개발권 무슨 제라고 나왔어요?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 영어로는 TDR이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TDR. 예. 그러면 우리 볼게요. 토지를 삽니다. 땅을 사면 토지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소유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흔히 권리의 묶음이다, 권리의 집합체다 이런 소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 안에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익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안에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권리의 묶음이다, 권리의 집합체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영어를 이제 여러분들은 뭐 볼 필요 없는데 보니까 TDR 해갖고 옆에 보니까 트랜스퍼러블 T가 팔아먹을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이 말이거든요. 다음 옆에 보니까 디벨롭먼트 라이트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이 DR은 뭐냐면요. 소유권이 아니고 뭐냐면 개발권입니다. 그래서 TDR 제도를 영어를 직역을 해보니까 소유권 양도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를 양도하는 거죠? 개발권이죠. 책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봐. 만자 넣어봐. 만자. 그 제목에 개발권 양도라고 나왔는데 개발권만 양도라고 써보라고요. 개발권만 양도. 여기서 가끔 오답이 나와서 그래. 일단 써봐요. 그러니까 영어를 직역을 해보니까 봐봐요. 영어를 보니까 토지 소유권에 여러 권리가 있는데 팔아먹을 수 있대 T가. 근데 뭐만 팔아먹을 수 있냐면
디벨롭먼트 라이트, 개발할 수 있는 권리만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만 양도하는 거다? 개발권만 양도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 어디 볼게요. 토지 소유권하고 개발권하고 누가 더 큰 권리예요? 당연히 토지 소유권이 더 큰 거죠. 토지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 개발권이 있을 뿐이니까. 그러면 TDR 개발권 양도는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다 하면 일단 아닌 것 같아. 그냥 용어 자체가 토지 소유권 중에서 뭐만을? 개발권만을 양도한다. 이게 바로 개발권 양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에는 이제 개발권 양도란 용어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읽냐면 개발권 만 양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은 분명히 개발권만 양도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소유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나오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그렇죠. 그 용어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네. 자, 이제 세금 한번 가봅시다. 세금. 39페이지. 세금. 자, 이제 조세 정책이 나와요. 부동산 조세, 세금인데, 이게 이제 조세의 기능 정도 잠깐 보니까, 이제 암기하는 건 아닌데, 동그라미 1번에 무슨 재분배 나왔습니까? 소득 재분배란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개념만. 고소득층 고가주택, 저소득층 저가주택이 있다. 그러면 고소득층 고가주택은 소득도 많이 발생하고 이게 비싼 주택이 살리니까 고소득층 고가주택의 세율을 많이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쓰고 저소득층은 세율을 낮추고 그래서 고소득층한테 많이 세금을 걷어서 쓰고 남는 것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원해준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소득 재분배다. 그 용어만 들으면 돼. 그러면 딱 하나만.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액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고소득층 고가주택은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저가주택은 세율을 낮춰야 되겠죠? 그 정도 개념만 잡고요. 넘기세요. 이제 주택 조세 저 양가로 2번 보니까 주택 조세 전가와 귀착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 일단 용어 잠깐 들어볼게요. 전가는 떠미는 게 전가고 귀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귀착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요 소리 먼저 듣고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잠깐 옵니다. 우리가 전에 탄력성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수요 탄력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 이런 소리 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7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임대인이 있는데 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 7층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A라는 사람 보증금 4억, 월 500만 원씩 월세 내고 살고 있어요. 와, 주택인데 보증금 4억에 월세 500이면 정말 엄청난 집이죠. 예. 다음에 여기 반지 앞방에 B라는 사람 살고 있거든요. B라는 사람이. 예. 근데 얘는 임차인이에요. 보증금 200, 월 13만 원 내고 살고 있어요. 둘 다 임차인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 이 B라는 사람은 보증금 200에 월 13만 원이야. 자, 요 돈 빼가지고 이사 갈 만한 주택이 다양하고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제가 전에 이런 소리 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 그럼 이 사람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비탄력적이죠. 예.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 비탄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 임대인이 B라는 임차인한테 분명히 월세는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잘 내고 있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B한테 야, 너는 왜 집 앞에 쓰레기를 일주일째 방치해놓고 놔두냐 하고 막 자꾸 잔소리해. 너 세수는 하고 다니냐? 막 이렇게 막 그런 소리 해. 그래도 B는 찍소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찍소리 못 해. 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돈 빼가지고 어딜 가겠어. 그러니까 정말 찍소리 못 하고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사람은 세상 사는데 유리해, 불리해? 돈이 적으니까. 불리하죠. 예. 자, 그럼 만약 임대인이 재산세가 좀 세금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얘한테 떠넘긴다 하더라도 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불리하니까 임대인도 만만하게 보고 세금을 많이 증가시켜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네, 크겠죠. 반면에 이번에 A라는 사람도 임차인 맞긴 맞아요. 근데 보통 임차인이 아니죠. 나에게 보증금 4억에 월세를 500을 주는 임차인이야. 얘 몇 배야 지금 도대체. 그러면 임대인이 A라는 사람 보고 막 너는 왜 저 청소도 않고 집 앞에 쓰레기 놔두고 이런 잔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인은 임차인, 슈퍼 임차인 A를 보면서 얘가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돈 빼가지고 이사 갈 만한 주택이 많아요, 적어요? 온 천지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그러면 탄력적인 사람 세상 사는데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만약에 임대인이 A 슈퍼 임차인한테 세금을 많이 전가시키려고 하면 A 임차인이 받아들이겠어요? 아저씨 장난치세요? 보증금 빼줘요. 나갈 테니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전가시킬 수도 없어. 그러면 얘는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조세 부담이 작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제 나중에 요거 가지고 써먹을 텐데, 우리 책의 오른쪽 페이지 보면 막 이렇게 수요 공고서 막 나오고 막 복잡하게 생긴 거 있죠. 그건 책이라서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 거고 필요 없어요. 저런 건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면 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다시 한번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자, 일단 저쪽 넘어가서 설명하고 좀 이따 마무리할 때 한 번만 더 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제 조세, 부동산 조세 가지고 한번 할 텐데, 자, 이제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임대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임차인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자, 시장 임대료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원.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100원을 받아서 주머니 넣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100원을 끄집어가지고 임대인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30원을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세금 30원 재산세 지로용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구 명의로 날아가겠어요?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명의로 날아가겠죠.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30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20원만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10원을 떠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세금 30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내고 다음 달부터 월세를 10원을 더 올려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 30원 중에 10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10원은 임차인한테 떠넘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그래. 뭔다? 전가.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귀착이에요. 귀착. 어디? 임대인의 귀착분 얼마? 20원. 임차인의 귀착분 전가 10원. 이런 식으로. 다시 잠깐만.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대충 봐도 임대인은 세금 30원 중에 임차인한테 얼마를 떠넘기고 싶었을까요? 30원 다. 근데 상황 봐서 30원 중에 10원만 떠넘긴 거죠? 그러면 어디?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유리하니까 라고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지. 이 상태에서. 아마 자기가 세금을 30원 다 못 넘기고 20원을 자기가 부담하고 10원만 떠넘긴다는 것은 아마 임차인이 만만치 않은 놈인가 봐. 임차인이 유리하죠.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탄력적이야? 임차인이 더 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더 적고 임대인이 더 비탄력적이니까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책을 잡거나 그럴 필요 없는데 나중에 처음 이제 또 우리가 1월 달에 수업할 때는 조세 전가 기착은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탄력적인 놈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을 적게 하고
비탄력적인 놈은 불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임대인이 20원 부담하고 임차인은 10원만 전가시켰다는 것은 임대인이 세금 부담이 더 크고 임차인의 세금 부담이 더 적죠. 그럼 아마 임대인인 더 상대적으로 탄력, 비탄력. 비탄력, 불리하니까 세금 더 내고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 유리하니까 세금을 덜 낸다. 이런 관계가 될 거예요, 아마.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임차인은 종전에 100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10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맞죠? 그러면 임차인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임대료는 이제 얼마가 됐어요? 110원이 된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문제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대인은 종전에 비해서 10원씩 더 받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정부가 세금 얼마 내래? 30원 내라 그랬어. 근데 10원 더 받았죠? 그러면 10원 더 받아 챙긴 거 말고도 얼마가 부족해? 20원. 그러면 나머지 20원의 부담은 임대인이 떠안는 거 맞아요? 그럼 임대인의 실질 임대 수입은 얼마 되겠어? 80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임차인은 종전에 비해서 임대료 부담이 더 커졌죠? 그러면 임차 수요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비싸졌어? 감소한대. 그 이유는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졌대. 그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후생 손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니 임차인의 잉여소득이 감소했다라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왜? 자기 지출이 더 커졌으니까. 다음 임대인도 볼게요.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10원을 더 받긴 더 받지만 부족한 세금은 자기 주머니에서 빼다가 내야 되니까 결국 임대인도 종전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했습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죠. 임대인의 잉여소득이 감소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떼랬더니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면 결국은 종전에 비해서 거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거래는 감소한다. 그걸 갖다가 이제 후생손실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 용어를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학계론 이쪽 부동산 정책에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좀 불편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갖다 그냥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라고 갖다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어만 한번 읽어볼게. 자, 무슨 손실? 후생손실, 후생손실. 자, 다시 한번. 정부가 세금을 때렸더니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세금의 일부가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더라. 그럼 임차인도 부담이 커졌으니까 임차인의 잉여소득이 감소해서 임차 수요가 감소하고 임대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임대인의 공급도 감소하고 거래가 감소한다. 사회적인 무슨 손실이 발생한다?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면 돼요. 이 정도로. 그래서 대충 흐름만 좀 보시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3, 4월 달 속 가면 이제 여기서 하나 살짝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최초의 임대인의 임대료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죠? 임대료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최초에 100원 들어왔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번 달부터는 임대료 수입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 110원이 들어오지. 110원이 들어오죠. 근데 이건 세금 내기 전이고 세금까지 내고 나면 실질 수입이 80원은 줄어드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맞춰봐요. 세전 소득이 있고 세전 임대 소득이, 세후 임대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세전이 뭘까요? 세금 내기 전. 세후는 세금 낸 이후. 자, 그럼 어디? 최초 임대료는 100원이었네. 여차저차니까 요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임대인이 봤을 때 세전 임대 소득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렇지? 세금 내기 전에 임대료 통장에 110원이 찍혔으니까 세전 소득은 110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세금 다 내고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세후 임대 소득은 얼마야, 이제? 80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왜 열받냐면 세금까지 다 내니까 세후 임대 소득이 종전보다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잡고 다시 쪽으로 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수도 잠깐만. 조세 부담이 작다는 것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래? 조세 부담이 작다는 것은 너랑 나랑 같이 내는데 너가 더 많이 내고 내가 덜 낸다. 아무튼 내긴 내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응용을 한번 해볼게.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그랬는데 그냥 탄력적이 아니고 퍼펙트하게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고 그랬어. 근데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탄력적이래. 그러면 그냥 유리한 게 아니고 어떻게 유리할까요? 완전 유리하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잠깐만. 우리는 유불리를 여기서는 세금을 많이 따왔느냐 조금 따왔느냐 그거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데 유리하니까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근데 퍼펙트하게 완전히 유리하면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예. 덜 내는 거하고 하나도 안 내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예. 다시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단데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유리하다? 완전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내가 전혀 안 내면 100% 상대방이 다 내겠죠? 좋아요. 다시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수도. 조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세금을 다 낸답니까? 쟤랑 나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불리하니까 세금을 더 내고 제가 덜 내고 아무튼 다 내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비탄력적이 아니고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냥 불리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불리할까요? 내가 완전히 불리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금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완전 불리하다는 것은 세금을 덜 낸다가 많이 낸다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지. 이때는 100%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자, 이제 나중에 요거 가지고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전혀 세금 부담이 없죠. 그러면 내가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빵 퍼센트 부담하는 겁니까? 그럼 100% 누가 다 부담해야 될까? 상대방이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시작.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내가 완전 유리하니까. 자,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불리하다. 100% 본인이 다 부담한다. 이렇게 해요. 잘 따라오시네. 그럼 이제 시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한번 볼까요?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인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응?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탄력적이라면 누가 더 세금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불리한 소비자가 세금 더 많이 하죠? 예, 이게 답이고요. 네, 다시 두 번째.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세금을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OX. 오케이.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더 많이 낸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도 내고 나도 낸다. 내가 더 낸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죠. 어느 한쪽이 완전이라고 나오면 상대방 의미 없어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완전 불리하죠. 그럼 세금을 더 낸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전부 다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답을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뭐 책에도 뭐 이것저것 뭐 그림 그려놨는데 뭐 241페이지 맨 상단에 있죠. 상단은 그 박스에다 제가 써놨잖아요. 조세 부담 해가지고 맨 위에 뭐 조세 부담 상호 분담한다.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밑에 거 안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세금 관련된 거 잠깐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4페이지. 자, 또 하나 좀 볼 게 있어요. 그 용어 하나가 또 제법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서 244페이지 보니까 혹시 필수 확인에 그 불로소득에 대한 토지 단일세라는 소리 보이세요? 1번. 예. 자, 이제 저 혼자 읽어볼게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만 밑줄 그어봐요. 헨리 조지. 헨리 조지는 예,
그 저서에서 토지 단일세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줄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에 정당한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은 100% 국가가 환수함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모두 충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을 했다. 수도 봅니다. 용어 하나만 봐야 돼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토지 단일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단일세 이론. 자, 우리 이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용어 봅시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맞아요. 근데 세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애국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예. 저번 주에 안 왔죠. 물 훔쳤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집에서 갖고 왔는데 그 집에 있는 건 어떻게 했냐고 훔쳤어요? 샀어요? 집에. 또 선물. 환장하겠네. 그럼 그 핸드폰도 선물 받은 거예요? 네. 그럼 됐어. 이제 앞으로 저 학생은 이야기하지 말고.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뭐 물건 사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하면 전부 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토지로부터 비롯되는 세금 하나만 걷어버리고 나머지 세금은 다 철폐하재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만 걷어가지고도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토지 단일세 이론인데 지금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아직 오답을 이렇게 유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 오답이 나올 만한 것도 하나 있어요. 자, 어디? 그러면 헨리 조지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는 이 이론을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찬성해? 오늘 아침에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오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웃이 되면 또 다른 사람까지 퍼질라는 거 걱정돼. 자, 요거는 지주가 너무 싫어하겠지. 아니 왜 내 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다 세금을 뺏어가? 말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답이 나온 다음에 앞으로 여기서 오답이 나올 텐데 만약에 지주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 자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을 100% 국가가 징세, 세금으로 걷어가야 된다라고 했냐? 그럼 어디?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정당한 소득이라면 그 정당한 소득을 국가가 100% 뺏어간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우리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주를 그릴 때는 배를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는 거 아시죠? 지주는 왜 배가 이렇게 볼록하냐면요. 예, 노동을 하지 않고 토지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대 소득을 축적한다 이거지. 그래서 배를 이렇게 일부러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대 소득을 정당한 소득으로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소득으로 보니까 불로소득으로 봤으니까 100% 국가가 징세하자 이런 소리 했다는 거. 그래서 뭐 나오긴 했지만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 1번 옆에다가 지대는 정당한 소득 X, 불로소득 O라고 직접 한번 써봐요. 1번이 토지 단일세 이론 나왔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한 토지 단일세 이론. 그 옆에다 직접 써봐. 정당한 소득 X, 불로소득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만. 자, 됐죠? 자, 책을 일단 어디를 좀 잠깐 넘겨보냐면요. 247페이지 넘겨보세요. 247. 대놓고 오늘 배웠던 거 잠깐 봅시다. 첫 번째,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용어 잠깐 들어봤는데, 임대주택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그러니까 아무튼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인데 어쨌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딱 하나 뭘 보자고 그랬냐면 임대료 규제 보자고 그랬죠.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 통제, 규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최고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상한제, 하한제. 상한제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틀이 당연히 균형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다 보면 주택이 남아야 부족해요. 주택 부족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낮은 선에서 싸게 통제하면 공급자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공급자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공급을 감소시킨다. 신규 착공도 줄이고 기존 주택도 유지 보수 안 하니까 주택의 질적 상태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다음. 초과 수요는 결국 한마디로 주택이 남는다, 부족하다. 주택의 부족 현상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이 부족하니까 임차인은 이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 임차인 이동이 활발하게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다음. 주택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임대료만 지불해가지고는 주택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성적 거래에 의한 이중 가격을 부담해야 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임대료 외에 추가적인 웃돈을 지불해야지 주택을 구할 수 있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자 우리 이제 용어 중에 아까 TDR 용어 들어봤죠? TDR 용어 그렇죠? 여기서 T가 양도 가능한, 이전 가능한, 팔아먹을 수 있는 이고 자 소유권하고 개발권하고 아까 누가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소유권 중에서 얘는 디벨롭먼트 라이트 무슨 권리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만 팔아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TDR 제도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오늘 강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튼 용어는 절대 TDR 제도에서 소유권 양도 이런 소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뭐만? 아까 그래서 책에 개발권만 양도하는 거다. 이 소리 알아두자고 그랬죠? 그렇죠? 네, 됐고. 다음 이제 조세. 세금에서 방금 해봤는데요. 세 번째 조세. 자 일단 용어는 가볍게 들을 용어. 아까 소득재분배 잠깐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고가주택 고소득층 세율을 높이고 저가주택 저소득층 세율을 낮춰가지고 예, 고소득층한테 많이 걷어서 쓰고 남은 돈을 저소득층 위에 쓰자고 그랬죠. 그게 바로 소득재분배. 그러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가주택, 저가주택 세율을 달리 적용을 해야 한다. 들어봤어요? 네. 다음. 탄력적, 비탄력적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한번 해봅시다. 다시.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적다. 시작.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봤고 다음. 그래서 세금 때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도 세금의 일정 부분을 떠안고 공급자도 일정 부분을 떠안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일정 부분 떠안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내가 지출하는 돈은 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비싸졌다. 그럼 임차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다음. 공급자 역시 마찬가지야. 외관상의 임대료는 더 커지겠지. 예? 종전에는 임대료 통장에 100원 찍혔는데 이번 달부터는 110원 찍히니까. 그래서 외관상의 임대료 수입은 커졌지만 세금의 일정 부분 본인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후 임대 수입은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도 손해보니까 수요 감소, 공급자도 손해보니까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거래가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인 무슨 손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후생 손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네.